네, 저희는 생물 테러, 바이오 테러리즘에 대해서 웨비나를 준비한 강유선 그리고 편주연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생물 테러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생물 테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시대 순으로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생물 테러란 잠,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독소 등을 살포하여 사람이나 동물, 식물 등의 질병을 일으키거나 혹은 대량 살상에 이르게까지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바이오 테러리즘은 간혹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저희가 오늘 알아볼 것은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고의적으로 발생한 바이오 테러리즘입니다. 생물 무기는 보통 호흡기 기관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폭발성 소형 폭탄의 균을 주입하여 에어로졸 상태로 공기 중에 살포하거나 혹은 곤충 매개물이나 동물 매개물을 통해 이 매개물들을 소형 폭탄에 충전하여 항공기로 목적 지역에 투하합니다. 혹은 사람이 직접 잠입하여 병균을 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바이오 테러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무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얻기 쉽다는 점입니다. 바이오 테러리즘의 무기가 되는 생물학적 작용대들은 다른 무기들에 비해 비교적 생산하기가 쉽고 그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 무기들은 사회 전체에 확산되어 감염을 통한 대량 생산을 유발하기 부정적인 뜻으로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도 선진국이지만 보통은 좀 제3국, 제3세계와 같이 어, 그 전쟁의 군수 비용을 줄이면서 좀 효과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국가들이 바이오 테러리즘을 주요 사용하고요. 이러한 바이오 테러리즘은 대량적인 확산을 통해서 집단적인 공포심을 유발하기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포되어서 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실제로 주는 피해보다도 더 큰 혼란과 피해를 불러일으키며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바이오 테러리즘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매우 유용한 무기로서 활용됩니다. 이러한 생물 무기들은 즉효성이 없고 공격하는 편에서도 질병에 대해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 현장에서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테러리즘에 사용되는 생물들은 어, 미생물 그 생물제의 미생물은 세균, 리케타, 그리고 바이러스로 크게 대별할 수 있으며 독소에는 보물리누스계의 독소와 트리코테신계의 독소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치명률과 전파력에 따라서 총 A, B, C의 세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먼저 카테고리 A에 속한 질병들은 1급 우선 취급 물질들인데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쉽게 전파되고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며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사회적 공포와 파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국가 보안을 위협하기 때문에 매우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질병들입니다. 그 예시로는 탄저병, 보툴리누스 중독증, 패스트, 두창, 야토병, 그리고 바이러스성 출혈별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탄저병은 탄저균의 휴대성이 좋으며 100kg의 양으로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엄청난 위력을 가졌기에 근현대 생물 테러에서 빈번하게 사용됨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B에 속한 병원균들은 다른 질병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게 전파되는 편이며 중간 정도의 질병률 또는 낮은 사망률을 나타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의한 정밀한 진단과 강화된 감시가 요구되는 2급 우선 취급 물질에 해당하며 그 예시로는 브루셀라병, 살모넬라 중독증, 식중독, 마비저, 유비저, 앵무새병, 큐열, 발진 티푸스, 바이러스성 뇌염, 콜레라나 독소에 의한 그 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C에 속하는 질병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대량 살생에 잠재력을 지닌 물질들로 3급 우선 취급 물질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의 예시는 니파 바이러스나 한타 바이러스,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유행성 인플루엔자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생물 테러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과 병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근대 및 현대에도 생물 무기가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은 사실이나 과거에도 이러한 생물 무기를 이용하여 전쟁을 치룬 기록들이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바이오 테러리즘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의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2년, 마지막으로 1972년 이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생물 테러의 역사적 사례들을 조금 들면요. 일단 처음으로 기원전 184년 카르티고의 명장인 한니발이 적군의 선박에 뱀이 가득 찬 항아리를 내던져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중세시대의 공성전의 경우 투석기 등의 장거리 병기로 성 안에 시체를 던져넣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사람뿐만 아니라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시체도 사용되었으며 정말 악랄한 심리전을 병행한 경우에는 이제 포로나 적의 주요 인사의 지인 혹은 적군의 전사자들의 시신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346년에는 타타르 군대가 패스트에 걸린 군인들의 시신을 이제 투석함으로 투석하여 승리를 이끌긴 하였지만 이렇게 투석한 패스트 시신들이 도시 전역에 그 패스트를 전파시켜 도시 전역에 흑사병이 전염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흑사병이 대유행하던 시기에는 흑사병 환자의 시신뿐만 아니라 이들의 분뇨까지도 이용하며 적군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군의 당시 프랑스군의 편에 서서 싸우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두창에 감염된 담요를 배포하여 마치 선물을 주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생물 무기를 이용하기도 하였고요. 이처럼 흑사병 대유행이라든지 혹은 영국군과 프랑스 간의 싸움과 같은 제국주의의 전쟁 등과 같은 그 우리 역사에 매우 중요한 매 순간마다 생물 무기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아, 이러한 생물 테러가 현대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대전 때 더욱 그 예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이탈리아와 러시아의 콜레라 확산을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종전 후인 1925년 국제사회는 제네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질식성, 독성 혹은 다른 가스 및 석유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다만 당시의 제네바 협약에서는 생물 무기 사용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한 혼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초 연구를 위한 미생물 연구 금지 사항이나 사찰에 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학 혹은 생물학적 무기의 보복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2년까지의 생물 테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중이었던 일본은 생물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731 비밀부대 그리고 100 부대를 조직하였으며 이 부대들은 중국 동북부 포로 수용소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주요지에서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포로들을 상대로 탄저균, 뇌막염균, 콜라레균, 이질균 등의 병원성 세균을 주사하는 생체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폭탄에 세균 등을 넣어 터뜨리는 방법을 연구하여 1940년 중국과 만주의 인구 밀집 지역에 패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을 비행기로 떨어뜨리는 세균 폭탄 공격을 감행하였고 우물과 연못에 콜레라균과 장티푸스균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결과 2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패스트와 콜레라, 탄저병 등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일본 역시 콜레라균 공격으로 인해 일본군이 약 1,700명 정도 되려 대거 사망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군이 생물 무기를 활용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미국과 소련국은 국제적인 위협에 맞서 생물 무기 연구에 착수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군의 생물 무기에 관한 내용은 이 이후에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가 1972년까지를 이제 주요 연대기의 지표로 삼았는데 그 이유가 1972년에 유엔에서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생물 테러에 대한 그 끔찍한 기억
끔찍한 그 사건을 겪은 국제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1971년에 유엔 총회를 개최하여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1972년부터 이 협약이 개방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25년에 체결되었던 제네바 의정서의 내용을 보완해서 생물학 작용제와 독소, 그 무기 및 적대의 목적을 위한 운반 수단의 배치, 생산, 축적 및 습득을 모두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파괴 및 평화적인 목적의 전환을 강제한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군축의 수단을 제공한 첫 번째 군축 협약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 금지 협약 체결의 결과로 탄저병, 야토병, 혹시 페이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베네수엘라 말 뇌염, 보툴리눔 독소, 포도상구균 장독소 등을 연구하던 미국의 데트릭 기지가 이제 1972년 이후에 파괴되게 되었고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생물 무기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던 소련 역시 1979년 개발 시설을 파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탄저병이 인근 지역에 확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미국 또한 1984년 미국의 컬트 집단 종교 살모넬라 테러로 인해 수백 명이 식중독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986년 걸프 전쟁이 끝난 이후 이라크의 과학자들은 생물 테러의 그 치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물 테러가 가지는 위력을 깨닫고 이제 세균이나 진균, 바이러스, 보툴리누스 독소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유엔이 이 연구를 제재하였습니다. 1993년 그 일본의 옴진리교라는 컬트 종교 집단이 이제 옥상에서 탄저병을 테러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1995년에 이제 같은 종교인 일본의 옴진리교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이용한 지하철 테러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때 옴진리교는 도쿄의 지하철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되는 신경가스인 사린을 살포했고 이로 인해 12명의 사망자와 5,510명의 중경상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발생했던 일본의 마스모토 살인 사건에 이어 대도시에서 무차별적으로 일어난 살인 행위로 화학병기가 사용된 역사상의 최초의 테러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물 테러가 현대인들에게 매우 큰 기억을 남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했던 9.11 테러였는데요. 2001년에 9.11 테러가 미국에서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편지를 통한 탄저균 바이오 테러리즘이 발생하였으면 이 과정에서 17명의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바이오 테러리즘법이 발효되었고요. 미국 내에서 식품이 위협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바이오 테러리즘법을 발효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은 현재 지금 미국 식품의약청 등록 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테러리즘법이 발효된 이후에요.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1972년에 제정되었던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은 1975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재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의정서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고 협약 적용 범위 및 제재 조항이 모호한 그런 한계로 인하여 다자간 군축 조약으로서의 실효성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특별 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가입국의 협약 불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생물 무기 금지 협약 검증 의정서의 제정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6년에 걸친 BWC 검증 의정서의 초안은 2001년 제5차 평가회의에서 미국이 최종적으로 거부하면서 최종 선언문 채택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2002년 재개된 BWC 제5차 회의에서 최종 선언문 협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 2016년에 개최된 제8차 평가회의를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생물 무기에 관한 평가 회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러한 협약 가입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북한은 1987년 3월 그리고 한국은 1987년 6월에 BWC 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며 이에 가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연님께서 식물 테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생물 테러에 대한 대응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생물 테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물 테러 감염병으로 지정된 병은 탄저병, 보톨리듐 독소증, 그리고 패스트, 마법의열, 에볼라열, 라사열, 두창, 야토병이 있습니다. 네, 생물 테러 대비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생물 독성 감시기를 개발하였으며 군에서 생물 테러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생물 테러 감염병에 대한 백신은 일부는 개발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 중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생물 테러에 대한 대비가 더 잘 돼 있습니다. 관련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물 테러 위기 경보를 4단계로 나누어 대비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감시해야 할 생물 테러 감염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 발진, 신경, 출혈열, 호흡기, 설사의 총 5가지로 증상군을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생물 테러 감염병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생물 테러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체계로 복구가 되어집니다. 미래의 생물 테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감염병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생물 무기가 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생물 무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리온과 유전자 재조합 감염병 2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프리온은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검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프리온에 감염된 경우에도 프리온을 몸에서 제거하거나 프리온으로 인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식수나 음식이 오염된 경우에도 프리온을 선별하여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프리온에 노출된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생물 무기로서의 적합성이 조금 떨어진 점이지만 단기간에 많은 양에 노출된 경우 잠복기가 짧아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재조합 감염병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점점 정확해지고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백신이나 항생제 등 치료약의 내성을 가진 병원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자 재조합과 관련하여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진행한 게인 오브 펑션 연구가 COVID-19의 원인이라는 가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각각 이 현대 사회에서 이미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리온은 영국의 광우병 사태에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 처음 광우병 의심 사례가 송아지에서 발생한 이후 10년 후에 영국 전역에서 사람에게도 광우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국의 사례는 식량을 통해 프리온을 전파시켜 생물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론의 근거가 됩니다. 또 2019년에는 프리온을 연구한 연구소에서 10년 전에 발생한 작은 실수로 인해 연구원 2명이 변종 크루이펠츠 야코병을 진단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로는 작은 노출로도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프리온은 잠복기가 긴 것이 단점이라고 했지만 생물 테러범이 프리온을 생물 테러에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프리온병의 높은 치사율 때문에
대중을 공포로 몰아넣고 사회 전반에 혼란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아까 유전자 재조합 감염병에 대해 소개하며 언급한 게인 오브 펑션 연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원래 동물들 사이에 있는 병원체 중 어떤 것이 미래에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지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위험성 때문에 2013년에 이 분야의 연구가 처음 시작된 이후로 미국을 포함한 서구 몇몇 국가에서는 이런 연구가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COVID-19의 진원지 중 하나로 지목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 발생 1년 전까지도 게인 오브 펑션 연구 관련 논문이 나왔다는 사실과 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였다는 사실 때문에 이 연구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가 생물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 테러 대비를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현대 사회가 아직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지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위험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도시의 인구가 늘어가며 사람들은 점점 밀집되어 가고 있고 지구온난화 등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생물 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에 더 지원해야 합니다. 또 도시에서는 더 효율적인 환기 시설을 도입하여 호흡기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mRNA 백신 기술 등에도 더 투자하여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